오늘도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불평등의 문제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말 그대로죠. 어떤 능력이라든가 조건의 차이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이제 성불평등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무슨 여성들이 승진에 기해서 누락이 된다라든가 이런 일들이 아니면 취업 기회 자체가 박탈당한다라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원인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성별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들이 일을 나눠서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힘쓰는 일은 누가 하고? 남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깥일, 옛날에 집안일 이렇게 말할 때 바깥일은 주로 남자가 하고, 좀 무슨 큰 소리 칠 수 있는 일, 돈벌이가 되는 일은 남자가 하고, 또 뒤치다거리 하는 집안일 이런 것을 여자가 하다 보면 그게 하나의 틀로 굳어지게 되면은 중요한 일은 마치 남자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또는 하찮은 일은 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굳어져서 하나의 불평등한 현상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차별적 사회화라는 말은 옛날에 우리가 사회화라는 것은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학습의 과정을 사회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차별적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남성에게 이루어지는 사회화의 내용하고 여성에게 이루어지는 사회화의 내용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성에게는 뭐라고 가르쳐? 활동적으로 살아라, 적극적으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여자에게는 순종적으로 살아라, 너무 설치면 여자 팔자가 드세자는 등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굳어지고 세대를 이어가고 이러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것은 남자가, 그러다가 또 적극적으로 뭔가 일을 해보려는 여자들은 뭐라 그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흔히 이런 표현을 쓰면서 차별과 억압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새 이제 드라마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불과 한 10년 전, 한 10년 전 안 가도 한 4, 5년 전까지만 해드릴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똑똑해.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얼굴도 이뻐요. 드라마에서 보면 소위 그래서 이제 잘 나가, 전문직이 됐어. 근데 결혼을 했어. 근데 거의 100% 말로가 어때? 이혼을 하고 이렇게 불행하게 그려지죠. 그러면 그 작가의 머릿속에는 사실은 피해적 사회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작가의 머릿속에는 똑똑한 여자는 팔자가 드세다. 그러니까 여자는 나서면 안 된다. 집안일이나 해야 한다. 이런 사회화를 받은 결과가 드라마의 말로를 그런 식으로 그려진 거죠. 그런데 그의 자매 중에 어렸을 때부터 아주 착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어. 근데 언니보다 공부는 잘 못했지만 하여간 순종적이었어.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별로 항의하지도 않고. 근데 그런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신데렐라가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것들이 드라마의 내용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혹시 그런 피해적 사회화를 경험했을지 몰라요.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었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라 그래? 그렇죠. 고추가 떨어진다, 흔히 말하는 불알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는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바깥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 남자에게 너 취미가 뭐니? 그럼 뜨개질이에요, 바느질이에요, 그러면 혼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피해적 사회와 차별적 사회, 피해적 사회와라고 좀 다른데, 피해적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약자에게 그 차별을 정당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러한 사회화를 피해적 사회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차별적 사회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성에게 이루어지는 사회화의 내용하고 여성에게 이루어지는 사회화의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결과적으로 성불평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 불평등한 사회 구조라는 것은 뭐야? 흔히 말하는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이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고 중요한 일에는 뭐 남자들이 차지한다나 승진은 거의 불가능하다든가, 뭐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그룹에서 여자 사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자 임원의 비율이 뭐 3%가 안 된다,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어떤 성에 대해서 평등의식이 강한 미국 사회 같은 데에서도 이 성차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아마 표현들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봤을 것이 아마 이 그래스 셀링이라고 하는 것인데, 승진의 사다리를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 여자가, 그런데 어느 지점에 이르면 분명히 보이지는 않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장벽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걸 유리천장이라는 개념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유리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성에게는 어떤 부서의 접근 자체를 시켜주지 않는 거죠. 어느 파트에는 여자를 배제한 뭐 이런 것들. 회사로 말하면 어떤 중요한 파트에서는 여자 직원은 뭐 거기에 배정하지 않는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리절벽은 좀 개념이 달라요. 유리절벽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 승진을 시켜주긴 하는 거예요. 어떤 업무 영역도 벽을 없애고 접근하게 해줘. 그런데 어떤 회사에 어마어마한 손실이 끼칠 것 같은 일을 여성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어마어마한 크나큰 데미지를 입히면 그것은 어떤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으로 몰아가요? 여자에게. 그죠? 여자에게 저런 중요한 일을 맡겼더니 역시 뭐 회사를 말아먹었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유리절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 망할 파트에다가 최고 책임자를 시켜놓고 그 망한 책임을 여성에게 몬다든지 이런 걸 유리절벽이라고 해요. 다 어떤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사례인데, 반대로 유리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으로 작동한다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떨어진 방지 장치가 주어진다는 거니까 이건 누구에게 작동하는 거예요? 뭐 남성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재벌의 뭐 아들이라든가 어떤 가진 자들에게 기득권을 보이지 않게 지켜주는, 추락을 막아주는, 말 그대로 유리 바닥이 있는데 바닥이 여기서 떨어져서 저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보이진 않는데 여기인가에서 추락을 멈추게 해주는 이런 장치들이 실제로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이런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승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이 유리벽은 어떤 부서, 어떤 업무 영역에서 여성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것은 승진도 시켜주고 중요한 일도 맡겨주는데 사실은 이미 별 희망이 없는 망할 파트를 맡겨놓고 책임을 여성에게 묻는 것이다. 이것은 추락을 방지해주는 것으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결국은 이 성불평등의 문제도 결국은 두 가지겠죠. 해결 방안은 두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의식을 개혁해야 되겠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이게 교육을 통한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요즘에 뭐 양성 평등 교육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든가 양성성을 길러준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양성성을 길러준다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남성다움, 여성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길러주는. 그래서 한동안은 혹시 여러분 중학교 때 그런 거 경험했을지 모르겠는데 여성 학생, 여자 학생과 남학생을 같은 반에 해서 양성성을 길러준다 그렇게 뭐 해서 교육을 추진하는 정책들이 많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누가 반대할까요?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학교를 같이 다니고, 그래서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이게 아니라 그냥 남녀가 같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만들고 또 그 안에서도 교실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공부하게 하고, 이게 한동안 이 양성성을 길러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시도하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폐지되어 가고 있거든요. 누가 그렇게 극렬히 반대했을까요? 그 정책에. 남성. 그렇습니다. 남학생의 학부모들이 반대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 오늘날 내신이 중요한 시대에서 말 그대로 공부를 누가 잘해? 여학생들이 상위권을 다 차지함으로써 남학생은 말 그대로 밑에 깔아주는 떡밥에 불과하다 막 이래가지고 좋은 대학은 다 여자애들만 가고 반장 뭐 학생회장 이런 것도 여자애들이 다 하고 남학생들은 이 바닥을 깔아준다 그래서 이제 반대가 너무 심해서 요즘에는 이제 남학교와 여학교를 다시 분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불평등 그러면 누가 약자였고 여성이 약자였고 남성이 언제나 강자였던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제 시대가 변화가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첫 세대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여성이 더 위에 서고 남성이 구조적으로 희생을 당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문제만큼은 스님이 녹화되지 않았다면 뭐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요즘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찔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과연 현재 사회가 여성이 약자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정도로 넘어가냐 그러면 수능에 실제로 나오지가 않는, 뭐 거의 나오지 않는 이런 파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수능에 엄청 자주 나오는 이러한 개념이 바로 빈곤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기본적인 욕구나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자원, 소득,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결핍이 지속되는 상태를 우리가 빈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뭘 먹고 싶고, 뭘 하고 싶고, 뭘 사고 싶은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자원, 돈이 나에게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이것을 우리는 빈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요. 이 빈곤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가 절대적 빈곤이라는 게 있고, 절대적 빈곤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엄청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적 빈곤하고 상대적 빈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돈이 아주 부족한 상태 같고, 이것은 왠지 주관적으로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객관적 수치가 주어지고 이것 또한 객관적 수치가 주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안 되는 상태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최저 생계비 미만의 상태에 있을 때를 우리는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3끼를 먹고 살고 아프면 병원에 갈 정도, 길거리에서 자다가 얼어 죽지는 않을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는데 필요한 최저의 비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해마다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발표하지만 대충 올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 생계비는 약 얼마나 될까요? 정확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발표한 자료는 없으니까 아직 안 나왔으니까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이 정도는 있어야 내 식구가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얼마 정도? 월 얼마? 월 한 150 정도 대충 월 150 정도는 있어야 최저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의 수입이 안 되는 가구가 당연히 있죠. 물론 이거보다 더 벌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뭐 이자도 나가고 또 남한테 빚진 것도 갚아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한 달에 손에 쥐는 거는 150만 원이 안 되는 가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알아듣겠어? 이런 것을 우리는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것은 절대적 빈곤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루 3끼 먹고 살기도 힘든 상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학문적으로는 인간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소득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뜻인데 구체적으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상태에 있을 때를 우리는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뭐냐?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알려면 중위가구라는 개념과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위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가구를 가장 못 사는 가구부터 시작해서 가장 잘 사는 가구까지 한 줄로 쫙 세웠을 때 정가운데 가구, 등수로 따져서 쉽게 말하면 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못 사는 가구의 소득은 월 100만 원. 예를 들어서 가장 잘 사는 가구의 소득은 뭐 얼마로 할까요? 한 뭐 1,200만 원이라고 할까요? 1,200만 원. 1,200만 원. 만약에 이렇게 해봅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구 중에 두 번째 해당하는 가구도 한 200만 원이라고 할까요? 월 소득이. 자, 그러면 월 소득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따르면 200만 원, 1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된다고 치면 중위 가구는 누구예요? A, B, C 그러면 누가 중위 가구예요? 이 가구가 중위 가구예요. 그럼 중위 소득은 뭐라고 그랬냐면 중위 가구의 소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위 소득은 얼마야? 200만 원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평균 소득으로 이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얘를 다 더하면 얼마야? 100 더하기 200 더하기 1200 하면 얼마야? 1500이잖아요. 나누기 3 하면 얼마야? 500.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했어? 그러면 대충 우리나라의 올해 중위가구의 소득은 4인 가족 기준으로 대충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까 최저생계비는 한 150만 원 정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위가구의 소득은 얼마 정도 되냐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50만 원 정도 돼요. 만약에 여기에 20가구가 있다 그러면 11번째 가구의 소득이 대충 이 정도 된다고. 그런데 상대적 빈곤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나라는 나라마다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의 상태에 있을 때를 우리는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구성원 대다수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성원 대다수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여기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남들은 다 해야하는데 나는 그냥 겨우 인천 앞바다에 간다면 이런 거를 우리는 상대적 빈곤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은 다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데 나는 겨우 삼겹살을 먹는다면 그런 게 상대적 빈곤이에요. 주관적 빈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수치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상대적 빈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위소득의 50% 미만 상태에 있을 때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됐으니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무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뭐 차상위 계층 뭐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이런 표현들은 이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중위소득의 30% 미만에 있으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해서 뭐 생계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주거비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이고 뭐 여기에 해당하면 이건 뭐 40%에 있다 보면 뭐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위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라든가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상태에 있을 때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절대로 주관적인 개념이 아니고 객관적인 개념이다. 얼마 이하라는 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못 사는 나라들은 주로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아니, 못 사는 나라들은 아프리카라든가 뭐 개발도상국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국민들이 주로 이 중에 어느 상태에 있어요? 그렇죠.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죠. 하루 세 끼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근데 대개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이 OECD 가입 국가들은 주로 어떤 빈곤이 심각한 거예요? 상대적 빈곤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계비 미만 약 150만 원 소득이 안 되는 상태의 가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이 45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상대적 빈곤은 얼마야? 중위소득이 45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에 0.5니까 얼마야? 225만 원 정도를 못 벌면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선이 더 높아요? 상대적 빈곤선이 더 높죠. 그러면 세계의 모든 나라는 다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위에 있을까요? 그래 안 그래? 안 그러니까 물어보겠지. 아프리카 대국민의 90%가 아주 어려운 못 사는 나라들은 그 중에 절반에 또 그거의 50% 미만 상태니까 그런 상태는 아주 가난한 나라의 경우에는 무슨 선이 더 위에 있을 수 있다? 절대적 빈곤선이 더 위에 있을 수도 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뭐였냐면 주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 어떤 수치가 주어지는 상태라는 거.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교육을 강조해서 능력을 길러주고 기술이라든가 그래서 취업 같은 거를 알선해줘서 빈곤을 벗어나게 하는 뭐 이런 정책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소득의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올려주니까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빈곤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시고요. 이왕에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김에 빈곤의 문제를 놓고 갈등론자들과 기능론자들의 설명이 다르겠죠? 네. 기능론자들은 왜 사람들이 빈곤 상태에 있다고 그러겠어요? 꼭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정부에서 일자리 제공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갈등론자들은 왜 빈곤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렇죠. 가진 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사회 전체부의 대다수를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피지배 계층은 빈곤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기능론자들은 빈곤을 벗어나려면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강조할 것이고요. 갈등론자들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의 뭐 근본적인 구조적인 개혁 이런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13강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능에서 출제 빈도 1위 그러니까 24년 동안 24번 출제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보장제도라는 겁니다. 사회보장제도. 그래서 사회보험과 공공구조와 사회서비스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